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범죄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분명히 신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너무나 푸르고 갈매기 소리는 경쾌합니다. 손에 든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15억이 넘는 돈을 들고 30년을 살았던 집을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10년을 산 아들 부부의 집이었죠. 아들 부부가 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간 사이 저는 그들이 살던 아파트를 팔았고 며느리의 금고에 있던 수천만 원어치의 보석과 명품 귀금속을 모두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가구와 가전제품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심지어 벽에 걸린 액자와 화분까지도요. 그리고 단 한 장의 편지만 남긴 채 저는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 65살이고 40년 넘게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5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여자이고 과부입니다. 남편 김동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에게는 외아들 태호가 있습니다. 38살입니다. 그 아들이 며느리 이다솜을 데려온 지 어느덧 12년째입니다. 그리고 5살짜리 손자 예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 일을 듣고 경악하실 겁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물건을 훔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아들 부부의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범법자입니다. 절도죄를 저질렀고 아들 부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혹시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이 사연을 씁니다. 모든 것은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김동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에서 평생 현장 감독으로 일했고 담배도 술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고 퇴근하면 꼭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건 어느 여름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그 10분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말인가요?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나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회사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건 저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들 태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거 아니에요. 며느리 다솜이도 괜찮다고 했어요. 게다가 다솜이가 이제 곧 애를 낳을 거예요. 엄마가 계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당시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소박한 보금자리였죠.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이 집을 장만하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수가, 이제 우리도 집 한 채 생겼네. 고생 많았어. 하지만 남편 없이 그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밤만 되면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권유에 그리고 손자가 곧 태어난다는 소식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손자를 돕는 것도 좋겠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낫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아들 부부는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한 8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대출이 꽤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5억 정도요. 태우는 대기업 계열사 IT 개발팀에서 일했고 연봉이 꽤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솜이는 유명 백화점 마케팅팀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 다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죠. 처음 그 집에 갔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이 밝았고 주방은 최신식이었습니다. 며느리 다솜이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이제 어머니 계시니까 든든해요. 그때의 다솜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아들이 복이 있네. 처음엔 정말 손자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2달 후 예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손자를 본 순간 제 마음은 온통 그 작은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홀로 된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힘을 내야겠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 부부의 집에서 살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다솜이는 건강에 민감한 편이어서 아침은 꼭 유기농 재료로 만든 식단을 원했습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찌개, 구운 생선.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식탁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다솜이는 시간에 정확한 사람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건강 챙기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저도 교사 생활 40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메뉴였습니다. 다솜이는 일주일 식단표를 작성해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월요일은 삼치구이와 시금치나물, 화요일은 닭가슴살 샐러드와 두부, 수요일은 연어구이와 브로콜리. 칼로리까지 계산된 식단표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시금치나물 대신 깻잎나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 시장에 갔더니 시금치가 별로 신선하지 않아서 깻잎으로 바꿨던 거죠. 다솜이가 식탁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시금치나물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시금치가 별로 안 좋아 보여서 깻잎으로 바꿨어. 괜찮지? 다솜이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식단표 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짠 거예요. 시금치는 철분이 많고 깻잎은 칼로리가 더 높아요. 앞으로는 꼭 식단표대로 해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나물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건강에 신경 쓰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예준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고 깨우고.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정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준이는 밤에 자주 깼습니다. 2~3시간마다 깨서 울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일어나 예준이를 달래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며느리는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요. 새벽에 나가서 밤 9시,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자주 회식이나 행사가 있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준이를 24시간 돌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쥘 때마다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예준이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기어다닐 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순간들을 놓쳤지만 저는 다 봤습니다.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다솜이가 작성해준 장보기 목록대로요. 유기농 마트는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을 가야 했습니다. 일반 마트에 비해 가격이 2배, 3배 비쌌습니다. 하지만 다솜이는 꼭 거기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농약 없는 것만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르막길을 올라오면 숨이 찼습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언덕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저녁에는 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다솜이는 저녁 메뉴도 미리 정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삼겹살과 쌈채소, 화요일은 생선구이와 나물, 수요일은 닭가슴살 샐러드, 목요일은 스테이크와 구운 야채, 금요일은 해물찜. 칼로리까지 계산된 식단표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 반이면 식사 준비가 끝나야 했습니다. 다솜이는 7시에 저녁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딱 그 시간에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생선을 굽다가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환풍기를 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라 집안이 추워졌습니다. 다솜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요? 창문 왜 열어놨어요? 예준이 감기 걸리겠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생선 굽느라 연기가 나서 창문을 열었다고. 다솜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환풍기를 3개 틀어야죠. 창문을 열면 어떡해요? 정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환풍기를 3개 틀었는데도 연기가 빠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예의 바르게 대해줬고 아들도 가끔 제 어깨를 두드리며 고맙다고 말해줬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어떡했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호칭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다솜이가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준이가 돌을 지나고 나서부터 다솜이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냥 저라고 하거나 심지어 아들 태호에게 말할 때는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아줌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다솜이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줌마한테 예준이 유치원 준비물 좀 사달라고 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줌마.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태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할게. 엄마, 예준이 유치원 준비물 좀 사다 주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저는 며느리에게 아줌마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 그 다음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다솜이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다솜이가 친구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우리 집에 아줌마가 하나 있어서 애 봐주고 밥도 다 해줘. 진짜 편해. 나는 그냥 퇴근해서 밥만 먹으면 돼. 청소도 다 해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줌마. 저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아줌마였던 거죠. 파출부처럼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좀 말이 거친가 보다, 워낙 바쁘니까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들 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도 아들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솜이가 워낙 일이 바빠서 그래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다솜이 원래 좋은 애예요.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좋은 애. 제 며느리는 정말 좋은 애였을까요? 예준이가 3살이 되던 해 다솜이는 승진을 했습니다. 팀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승진 축하 겸 데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예준이는 집에 남았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축하 자리에 시어머니가 낄 이유는 없으니까요. 저는 예준이와 함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준이가 좋아하는 만두도 삶아줬습니다. 예준이는 할머니하고 먹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돌아온 다솜이의 얼굴에는 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왜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나가기 전에 분명히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점심 그릇 몇 개가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준이가 낮잠을 자다 깨서 보채는 바람에 미처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준이를 달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죠. 죄송해요, 다솜아. 예준이가 자꾸 울어서 설거지를 미처 못했네. 지금 바로 할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솜이는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핑계예요? 설거지 하나 못하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자는 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제가 나가기 전에 분명히 설거지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아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솜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다솜아, 그만해. 엄마가 피곤하셨나 봐.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도 다솜이를 달래는 말이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밥 먹고 자는 것도 공짜가 아니라니.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자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솜이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들이 제 편을 얼마나 안 들어주는지,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준이가 4살이 되던 해봄, 저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산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남겨준 마지막 돈이네. 고마워. 저는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나중에 예준이 교육비로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대학 갈 때 학비로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분명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솜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좀 필요해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흔쾌히 돈을 내주었습니다. 손자 교육을 위한 일인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빌려주는 거라니까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좋아, 다솜아. 예준이한테 좋은 교육 시켜줘. 다솜이는 기쁜 얼굴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예준이한테 꼭 좋은 교육 시켜줄게요.
그런데 며칠 후 다솜이가 손목에 반짝이는 팔찌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 보는 팔찌였습니다.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예쁘다고 칭찬하자 다솜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팔찌예요. 이번에 백화점 VIP 할인 받아서 샀어요.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할인 받으니까 이득이더라고요. 일반 손님들은 이 가격에 못 사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 제가 빌려준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솜아, 그런데 예준이 영어 유치원 등록은 어떻게 된 거야? 다솜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생각해보니 너무 비싸서 다음 학기로 미뤘어요.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손자 교육을 위해 기꺼이 내준 돈이 며느리의 손목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갚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남겨준 마지막 돈을 이렇게 써버렸어. 나 정말 바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다솜이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동료들이라고 했습니다. 3명이 왔습니다. 모두 다솜이처럼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품 가방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오려다가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실 입구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솜이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다솜아, 너희 시어머니 진짜 부지런하다. 매일 아침 밥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근데 용돈은 얼마나 드려? 우리 시어머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달라고 하시는데. 다솜이가 대답했습니다. 용돈이요. 안 드려요. 한 푼도 안 드려요. 친구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진짜. 한 푼도. 다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차피 먹고 자는 건 우리가 다 제공하잖아요. 게다가 이 집도 나중에 우리 거 될 건데 지금 시어머니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공짜로 사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하시잖아. 밥도 해주시고. 그 정도면 뭔가 좀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다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시어머니는 가성비 최고의 베이비시터인 셈이죠. 월급 안 줘도 되고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육아 도움 있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드는데 우린 공짜잖아요. 게다가 집안일까지 다 해주시니까 청소 도우미 비용도 절약되고. 한 달에 500만 원은 세이브하는 셈이에요.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너 진짜 똑똑하다. 시어머니 잘 모셨네.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겠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세요? 다솜이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손자 보는 게 좋으시대요. 외롭지도 않고. 솔직히 할머니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베이비시터. 공짜 육아 도우미. 한 달에 500만 원을 세이브. 저는 며느리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과일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방에 놓아두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었는데. 나 뭐 하는 걸까? 나는 지금 뭐지? 나는 누구지?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동네 도서관에서 배웠습니다. 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어떻게 떼는 건가요? 사서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며칠 후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주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미숙. 제 이름이 소유자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분명 아들 부부가 산 집인데 왜 제 이름이?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호와 다솜이 두 사람 앞으로 하면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엄마 명의를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대출 한도 때문에요. 형식적인 거고 나중에 대출 다 갚으면 다시 제 이름으로 바꿀게요. 당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사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등기소에도 같이 가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집이 법적으로는 제 소유였던 것입니다. 물론 아들 부부가 대출금을 갚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아들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이 나중에 자기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짜 육아 도우미라고 했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베이비시터라고 했습니다. 월급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도 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말이죠. 저는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이 아파트의 시세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15억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에 8억이었는데 7억이나 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파실 생각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시세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이는 명품을 좋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해서 할인을 많이 받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슬쩍 봤을 때 명품 가방만 대여섯 개가 보였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구두도 가득했습니다. 명품 구두들이요. 옷도 죄다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고급 화장품들이 즐비했습니다.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는 크림, 세럼, 앰플. 저는 평생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크림을 썼는데 며느리는 100만 원어치 화장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솜이의 방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금고가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안에는 보석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드린 3천만 원으로 산 다이아몬드 팔찌도 거기 있었습니다. 다른 보석들까지 합치면 아마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억대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는 한 푼의 용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품도 제일 싼 걸 샀습니다. 미용실도 동네 싼 곳을 다녔습니다. 제 통장에는 남편이 남긴 돈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며느리에게 빌려줘 버렸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해 겨울 다솜이는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일주일간 가자고 했습니다. 휴양지라고 했습니다. 호텔도 리조트급으로 예약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준이를 봐주기 위해 집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은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솜이는 예준이도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솜이는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집 보고 계세요. 일주일 정도 혼자 계시면 편하시잖아요. 저희가 없는 동안 푹 쉬세요. 청소도 하시고요. 집을 보라니. 청소도 하라니. 저는 여행 가는 가족의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청소부였던 것입니다. 아들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태호야,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오랜만에 가족여행인데. 엄마도 받아보고 싶어. 태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희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엄마는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갈게요. 더 좋은 데로요. 저희 가족. 그 말 속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을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들이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큰 여행 가방 2개에 옷가지를 가득 넣었습니다. 다솜이는 화장품 가방만 따로 챙겼습니다. 큰 가방 하나를 고급 화장품들로 채웠습니다. 예준이 짐도 한 가방이었습니다. 옷, 장난감, 책. 다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곰팡이 제거도 부탁드려요. 환풍기 청소도요. 일주일이면 다 하실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출발하는 날 아침 예준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예준이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예준아.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재밌게 놀다 와. 다솜이가 현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청소 좀 부탁드려요. 특히 주방 환풍기하고 화장실 곰팡이 제거 좀 해주세요. 거실 창문도 닦아주시고요.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내 인생인가? 65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이런 건가?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가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급매로 나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렇게 급하시면 시세보다 낮춰야 하는데요. 보통 매매가 한 달은 걸리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14억만 받으면 돼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꼭 일주일 안에 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자 부동산 사장님은 확인했습니다. 명의가 본인 이름이 맞네요. 그런데 대출은요? 저는 말했습니다. 대출은 5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매수자가 대출 승계하면 되죠.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요. 14억이면 시세보다 1억 정도 싼 거라 금방 나갈 겁니다. 이틀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어요.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싸니까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1억을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이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을 처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와서 보더니 전부 중고로 팔면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빨리 가져가 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사 가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 가요. 아주 먼 곳으로요. 그들이 집안의 물건을 하나하나 옮겨 나갔습니다.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다솜이가 비싸게 주고 샀다는 명품 소파도 나갔습니다. 수입 식탁도 나갔습니다. 최신형 냉장고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벽만 남았습니다. 천장과 바닥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솜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옷장 안쪽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다가 우연히 다솜이가 금고를 여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준이 생일이었습니다. 529. 금고를 열었습니다. 보석 상자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그리고 명품 시계도 하나 있었습니다. 롤렉스였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절도죄예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팔찌를 보는 순간 제 남편이 남긴 3천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돈. 그 돈으로 산 팔찌. 이건 원래 내 돈으로 산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갚겠다고 했잖아. 근데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보석들을 가방에 넣고 저는 시내의 귀금속 매장으로 갔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어떤 곳은 3천만 원을 제시했고 어떤 곳은 4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한 곳에서 모두 팔았습니다. 총 4,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장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보석들을 왜 파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서요. 제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생겼거든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나는 지금 범죄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베이비시터, 공짜 육아 도우미, 월급 안 줘도 되는, 한 달에 500만 원 세이브.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가서 잔금 13억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대출 5억을 제외하고 제 손에 남은 돈은 8억이었습니다. 계약금 1억을 합치면 9억. 거기에 가구 처분 대금 500만 원, 보석 판매 대금 4,200만 원. 총 9억 4,700만 원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통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만든 통장에 그 돈을 모두 넣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된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 번 고쳐 쓰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예준이에게.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태호 다솜에게. 너희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집이 텅 비어 있어서 놀랐겠지. 가구도 없고 물건도 없고 나도 없어서 당황했을 거야. 먼저 말할게. 이 집은 이미 팔렸다. 새 주인이 곧 들어올 거야. 너희는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법적으로 이 집은 내 이름이었거든. 5년 전에 너희가 대출 때문에 내 명의를 빌렸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내가 팔았다. 다솜아, 내 보석들도 없을 거야. 미안하지만 내가 가져갔어. 아니, 정확히는 팔았어. 그 다이아몬드 팔찌 기억나니? 내가 빌려준 3천만 원으로 내가 산 거. 예준이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준 돈. 그 돈은 남편이 평생 모아서 내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어. 나중에 갚겠다고 했지. 근데 안 갚았지. 그래서 내가 가져갔어. 나는 10년 동안 너희 집에서 살았다. 아니, 일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손자를 키우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 주말도 없었고 쉬는 날도 없었어. 명절에도 일했고 내 생일에도 일했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뭐였니? 가성비 최고의 베이비시터. 공짜 육아 도우미. 월급 안 줘도 되는 살림도구. 한 달에 500만 원을 세이브해주는 존재. 다솜아,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나는 그냥 아줌마였구나. 시어머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집안일 해주는 아줌마. 태호야, 너는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다솜이가 나한테 막말을 해도 그냥 다솜이가 바빠서 그렇다고만 했지. 다솜이가 화를 내도 다솜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만 했지. 나는 내 엄마인데 너는 내 아내 편만 들었어.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었나 봐. 너희가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였지. 저희 가족끼리만 간다고 했잖아. 그 말 속에 나는 없었어. 나는 그냥 집 보는 사람이었지. 청소해주는 사람이었지. 나는 지쳤어. 65년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너를 위해. 40년 동안 유치원에서 남의 아이들을 키웠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결정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너희가 나를 가성비 좋은 도구로 생각했다면 나도 너희를 이용하는 거야. 아니, 정확히는 내 것을 찾아가는 거야. 이 집은 법적으로 내 이름이었고 보석은 내 돈으로 샀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너희도 내게 미안하다고 한 적 없잖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용돈 한 푼 준 적 없으면서 밥 먹고 자는 것도 공짜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공짜는 없는 거야. 대신 이것만 말할게. 너희는 이제 진짜 너희 힘으로 살아봐.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이용하지도 말고. 아기도 너희가 직접 키워봐. 집안일도 너희가 직접 해봐. 그래야 알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준이한테는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져서 놀랄 거야. 울 거야. 할머니를 찾을 거야. 그게 가장 마음 아파. 하지만 예준이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나중에 크면 말이야. 할머니도 자기 인생이 있었다는 걸. 나는 지금 행복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부디 너희도 행복하길 바라. 너의 힘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65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박미숙 올림. 편지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식탁도 없었으니까요. 봉투에 담아서요. 그리고 그 옆에 집 열쇠를 놓았습니다. 이제 이 집 열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면서 뒤돌아봤습니다. 1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리 알아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신혼여행을 갔던 곳,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보? 우리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당신이 말했잖아요. 은퇴하면 여기 와서 살고 싶다고. 바다 보면서 살고 싶다고. 그곳에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2억에 샀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작은 집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구를 들였습니다. 새 소파, 새 침대, 새 식탁. 모두 제가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가구를 골랐습니다. 며느리의 취향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가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라고 하니 다들 챙겨줬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생선을 갓 잡으면 나눠줬고 아래층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주셨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도 친절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니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7시에 아침밥을 차려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습니다. 8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9시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 아니면 죽. 칼로리 계산할 필요도 없었고 유기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취미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교사로 일할 때는 바빠서 며느리 집에 있을 때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생님은 6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미술 선생님을 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그림을 보고 칭찬해 줬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색감이 좋아요. 65세에 처음 들어본 칭찬이었습니다. 40년 유치원 교사 생활 동안 많은 칭찬을 들었지만 그건 다 일 잘한다는 칭찬이었습니다.
제 재능을 칭찬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끝나면 같은 반 수강생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분도 계셨고 남편과 함께 사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두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며느리 집에서는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항상 집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태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10통, 20통.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제발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엄마 예준이가 할머니 찾아요. 울고 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준이. 제 손자.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삶이 반복될 테니까요. 며칠 후 다솜이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보석은 괜찮아요. 집도 괜찮아요. 그냥 돌아오세요. 어머니, 예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할머니 없으니까 밥도 안 먹어요.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게요. 그냥 돌아오세요.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새로 산 심플한 휴대폰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번호를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기 피해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불법으로 팔아치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매매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석 절취 건은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절취. 그래요, 저는 도둑입니다. 며느리의 물건을 가져갔으니까요. 언젠가 경찰이 저를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벌을 받아야겠죠.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갈매기가 날아갑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림을 그리러 나갈 생각입니다. 점심은 동네 밥집에서 먹을 겁니다. 혼자서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저녁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래, 미숙아. 너 잘하고 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65살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며느리들이 있다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도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도 인생이 있고 감정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료 육아 도우미가 아닙니다. 공짜 살림 도우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용돈도 드리세요. 휴식도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분도 당신처럼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편을 좀 들어주세요. 아내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중요합니다. 엄마는 여러분을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세요. 둘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법을 어겼고 도둑질을 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특히 예준이에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참고 참았지만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한계는 10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누군가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당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누군가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지만 마세요. 제발 참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한 것처럼 하지도 마세요. 대신 말하세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갈등을 만들기 싫었습니다. 착한 시어머니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만 동시에 아들과 손자를 그리워합니다. 특히 예준이 얼굴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할머니 할머니 부르던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 예준아. 할머니도 살고 싶었어.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바다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65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인가 봐요. 남은 인생, 저는 오롯이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베이비시터도 아닌 그냥 박미숙으로 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요. 한 여자로서요. 한 인간으로서요. 이 사연을 보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난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범법자니까요. 다만 잊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분들도 꿈이 있고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